우리가 정규화에 대한 이론을 마쳤습니다. 책에 있는 ERD를 한번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RD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한번 다시 전체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127에 거래 명세표가 있습니다. 거래 명세표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한테 물건을 사면 돈을 주고 이 거래 명세표와 거래 명세표를 받는 거죠. 뭐 영수증 같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보면 여기 있는 요 노우 요게 거래 명세표 번호가 되겠고요. 요 날짜 거래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거래 명세표를 받은 사람이 이 거래 명세표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싶은 겁니다. 거래를 여러 번 하는데 그 여러 번 거래할 때마다 이제 거래 명세표를 받을 텐데 이 거래 명세표를 수많은 이 거래 명세표들을 그냥 종이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거래 명세표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 어떻게 테이블을 설계하면 되느냐 하는 게 ERD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거래 명세표가 있고 여기 공급자가 있잖아요. 거래 명세표에 공급자가 박혀 있는데 이것도 거래 명세표에 등록번호, 상표, 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것도 잘 보면 한 공급자가 거래 명세표를 한 공급자랑 여러 번 거래할 테니까 여러 번 거래 명세표를 발급하겠죠. 그리고 이 거래 명세표는 특정 공급자의 것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공급자 1대 거래 명세표 N이 되는 거죠. 한 공급자가 여러 거래 명세표를 발행을 하고 한 거래 명세표는 특정 공급자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렇죠? 소속 정보가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 1, 거래 명세표 N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랜드 토털, 총 합계 이렇게 하죠. 여기는 내용, 크기, 퀀티티, 수량을 말하는 거죠. 유닛 프라이스는 단가, 금액. 택서블 어마운트는 공급가액, 과세 금액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계 있고요. 토탈, 리막스는 비고, 밸런스 인 토탈, 잔액, 잔고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총 합계. 여기는 그랜드 토탈하고 여기는 그랜드 토탈하고는 똑같은 거죠. 여기서 거래 명세표 하나에 상품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상품들이 그냥 임의로 막 되어 있는 상품이 아니고 상품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 목록에서 무엇을 딱 선택해서 그것이 여기 거래 명세표에 딱 들어가는 게 되겠죠. 우리가 무슨 쿠팡 아니면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무엇인가 물건을 살 때 우리가 거기다가 물건을 그냥 입력하진 않잖아요. 상품 목록이 있고 그 상품 목록에서 선택을 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상품 목록이 따로 있고 그 상품 목록에서 상품이 선택되어서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건 온라인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에는 여기는 표현이 되지 않지만 상품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로 있고요. 그리고 거래 명세표랑 그 상품 목록 간의 관계가 M 대 N이 되겠죠. 그래서 한 거래 명세표에 여러 상품이 들어가고 한 상품도 다른 거래 명세표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것을 한번 MySQL 워크벤치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엔티티 몇 개예요? 엔티티 4개죠. 공급자, 거래명세표, 상품, 거래명세표, 상품. 그렇게요. 그 테이블 4개가 나올 겁니다. 요 가운데 것은 M 대 N 테이블이니까 안 써도 되겠네요. 그래서 공급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거래명세표, 이런 건 그냥 거래명세표 번호 이런 식으로, 아니면 거래번호 이런 식으로, 거래번호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프라이머리 키를 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날짜, 그냥 날짜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거래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스테이트 오브 먼트 트랜잭션 귀하되어 있는 거는 뭐 귀하니까 수신자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급자가 있는데, 공급자는 foreign key니까, 그리고 non identifying이잖아요. 왜냐면 공급자의 등록번호가 이 거래명세표의 프라이머리 키로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non identifying 2번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항상 foreign key는 거래명세표가 요 공급자를 레퍼런싱 하니까 거래명세표를 먼저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를 클릭을 하면, 그러니까 자식을 먼저 클릭하고 부모를 클릭하면 부모의 프라이머리 키가 자식의 foreign key로 내려오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지 않고 관계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랜드 토털 총계 있고요. 그 밑에 그냥 합계 있고요. 리막스 비고, 그리고 밸런스 그냥 잔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계는 아까 했고, 인수자, 여기서 사실 거래명세표는 우리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 돈을 주고 거래명세표랑 물건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인수자랑 이 수신자 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신자를 없애고 그냥 인수자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 상품 번호가 있고, 여기 보통 상품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그냥 내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립션으로 그냥 적겠습니다. 크기, 수량, 수량은 상품에 소속된 정보가 아니죠. 단가, 여기까지만 상품에 속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상품은 그냥 이 공급자가 갖고 있는 상품의 목록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 거래 명세표에 어떤 상품이 들어가냐, 그거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으로 두 개를 M 대 N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어떤 거래 번호에 어떤 상품 번호가 들어가는지 나올 거고, 여기에 이제 아까 나왔던 수량, 금액, 과세 가격, 과세 금액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방금 했던 첫 번째 문제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다이어그램 하나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릴 때 요걸 해주면 좋겠죠. 여기 보면은 왼쪽에 레이어라고 있어요. L. 그럼 L자를 이렇게 딱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쵸? 그 다음 여기다가 레이어의 이름을 정해주면 되겠죠. 레이어 이름은 페이지 127 거래 명세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7의 도서 대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거요, 딱 보면 방금 전에 했던 이 거래명세표 이거랑 똑같습니다. 보면 일단 우리 요 일일 통계는 제하고 회원가입 신청서, 도서대출전표, 소장도서 요 세 가지만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전표 하나에 도서 여러 개잖아요. 이거 거래명세표 하나에 상품 여러 개, 전표 하나에 도서 여러 개, 너무 똑같죠. 상품 목록 대신 도서 목록. 그리고 여기 도서대출 전표에 회원번호가 딱 박히잖아요. 그럼 아까 여기서 거래명세표에 공급자 등록번호가 딱 박히는 거랑 완전히 동일하네요. 그쵸?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한번 ERD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엔티티가 회원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전표가 나올 거고, 도서가 있습니다. 회원번호 있고, 이름, 집전화, 집주소, 이메일, 가입일자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이렇게 ERD를 그릴 때 이 프라이머리 키 말고 나머지 일반 이런 속성들 있잖아요. 이런 컬럼들은 사실 만들다가 개발을 할 때 보면은 어쩌다가 누락돼 갖고 추가할 수도 있고 뭐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ERD 그릴 때 사실 이런 게 여기서 만약 집 주소가 좀 빠졌다, 이거는 그렇게 크리티컬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프라이머리 키를 잘못 정했다, 관계를 잘못 맺었다, 이건 심각한 거죠. 프라이머리 키를 잘못 정하거나 관계를 잘못 맺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을 아주 많은 부분을 다시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랑 관련 없는 이런 컬럼들은 뭐 실수로 하나를 누락했다 하더라도 그냥 추가해주면 됩니다. 전체 ELD에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프라이머리 키, 그 다음 포린 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항상 명심하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표 있죠. 전표, 도서대출 전표 이렇게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키가 대출 번호예요. 그쵸? 대출 번호. 그 다음에 대출일, 회원번호. 회원번호는 2번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될 거고, 그리고 이름은 회원번호의 종속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전표에는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회원 테이블에 이름이 있으니까 전표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출 전표는 끝난 겁니다. 그 다음 소장 도서요. 항상 부모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만드는 거예요. 소장 도서. 그냥 뭐 도서 이래도 되죠. 네, 소장 도서나 도서나. 그 다음에 여기가 도서 관리 번호. 이것도 뭐 그냥 도서 번호 해도 되는데 관리 번호 이렇게 이름 붙였으니까 그대로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보면 도서 관리 번호 앞에 노우라고 돼 있는데 그 사실 별로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건 그냥 이번에는 그거는 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일자. 그것도 그냥 생략하고 가죠. 이거 좀 애매합니다. 제목, 구매일자, 분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전표가 있고 도서가 있으면은 이 도서 대출 전표에 들어가는 도서들, 그쵸? 전표 하나에 도서 여러 장 들어가잖아요. 도서 여러 권. 그 도서 여러 권이 전표랑 도서의 M 대 N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5번으로 전표 먼저 찍고 도서 찍고 이렇게 찍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5번으로 연결할 때 이게 지금 프라이머리 키로 둘 다 이렇게 아이덴티파잉 릴레이션십으로 연결돼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올 때 어디를 먼저 찍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프라이머리 키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대출번호, 도서관리번호 있는 거랑 도서관리번호, 대출번호 있는 거랑 의미가 달라요. 대출번호, 도서관리번호 있는 거는 이 전표에 어떤 도서들이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고, 이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무슨 뜻이냐면 이 책이 언제 대출되었냐를 나타내는 거죠. 이 책이 어떤 대출 전표에 들어가 있냐. 의미가 달라요. 물론 양방향에 둘 다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고객 입장에서는, 회원 입장에서는 내가 대출했을 때 어떠한 책을 대출했나 그걸 확인할 때는 요 모양이 맞을 거고, 도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 도서가 어떤 대출 전표에 언제 대출되었냐, 몇 번 대출되었냐, 그거를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관리번호가 위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책에는 전표 자체가 그렇잖아요. 한 전표에 여러 도서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린 게 맞고, 여기서 관리자 입장에서 어떤 도서가 어떤 대출에 들어갔냐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제 도서 관리번호의 인덱스를 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중간고사 이후에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도서 대출 전표에서의 그림은 대출 번호가 먼저 오고 도서 관리 번호가 뒤에 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 이제 컬럼을 채우면 되겠죠. 제목은 도서의 종속적 보니까 거기 빠져 있고, 반납 예정일이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보시고 어떤 분들은 왜 대출일은 여기 있고 반납 예정일은 여기냐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신데, 가만 보면 전표의 대출일이 있잖아요. 그림을 보면 여기 전표에 여기 대출일이 있고, 그 전표에 대출이 있고 반납 예정일은 책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대출할 때, 어느 날 대출할 때 책을 여러 권 대출하는데 각 책마다 반납 예정일은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도서 대출 전표에 대한 ERD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L자로 이렇게 해갖고 영역을 하고 이름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 147 도서 대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까 위에 거랑 그쵸, 거래 명세표랑 지금 도서 대출은 완전히 동일한 거죠. 그냥 이름만 전표냐 명세표냐 상품이냐 도서냐 회원이냐 공급자냐 이렇게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개발하는 입장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둘 다 논리적으로 같은 의미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동일한 의미다. 다른 서비스지만 논리적으로는 동일하다. 그리고 ERD라는 것이 다 그냥 이 1대 N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1대 N이 어디가 1이고 어디가 N이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가 뭐다. 그것만 명확히 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모든 ERD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인수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3이에요. 이것도 보면 뭐 아까 이거 도서랑 거래명세표랑 보니까 뭐 이것도 동일하네요. 거래명세표랑 인수증은 조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데 이제 의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거래명세표는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물건을 보낸다 하고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낼 때 보내는 쪽에서
이러이러한 물건을 보낸다 하고 보내주는 게 거래 명세표고요. 인수증은 물건을 받은 사람이 나 이거 돈 내고 물건을 받은 사람이 이거 받았다고 확인해주는 문서죠. 그래서 이거는 물건을 보낸 사람이 인수증을 고객한테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을 발송한 다음에 돈 받고 물건을 발송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받은 사람이 나 이거 안 받았다 뭐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받았다 하고 명확하게 이제 그 물건을 인수한 사람한테 확인을 해갖고 그거를 이제 보관을 하는 거죠. 특히 뭐 의미상으로는 조금 다른데 그냥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이거를 설계할 때 이것도 정확히 인수자가 이거를 저장하는 거냐 아니면 인수증을 받은 쪽에서 이걸 저장하는 거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설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제대로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려면 여기 설명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 각각의 의미하는 이게 무엇이냐고 다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뭐 그렇게 복잡한 것까지는 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그냥 딱 보고 인수증을 그냥 테이블에 어떻게 하면 저장할 수 있나 그것만 심플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 두 개 거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테이블이 3개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상호 소속 성명이 있죠. 아까 여기에 이렇게 공급자 있어갖고 따로 공급자를 떼갖고 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주소, 업태, 성명, 종목 이거는 공급자 엔티티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요 상호 소속 성명 요걸로 엔티티를 별도로 만들기는 약간 애매해요. 그쵸? 왜냐면 이거는 뭔가 이렇게 인수자의 그 목록이 따로 있는 것처럼 좀 보이진 않고 하니까 이런 거 이렇게 좀 약간 불분명할 때는 그냥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인수증에 바로 상호소속 성명을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따로 무슨 뭐 인수자 무슨 번호 이런 게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1은 인수증 그쵸? 그리고 이쪽에 상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인수증을 보면은 인수증 번호 있고요. 그 다음 귀하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날짜 인수일 뭐 그런 걸 텐데 모르면 그냥 날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상호 소속 성명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밑에 기사 담당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은 상품 번호 여기 품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품명 이렇게 할게요. 그럼 규격 단위 수량은 상품의 소속 정보가 아니죠. 인수증에 들어가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고 수량하고 비교는 빼고요. 그 다음에 5번으로 인수증 상품을 딱 연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인수증 상품의 수량 비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하고 L 해갖고 이거 다시요. 여기에 페이지 173 인수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사이즈도 바꿀 수 있고 뭐 전체 이동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도 뭐 결국 모양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쵸? 이거나 다 똑같은 거고, 여기 뭐 회원 가입 신청서 소장 도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도서 제출된 전표 이렇거든요. 근데 대출 전표라는 게 뭡니까? 대출한 거를 표로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실 엔티티 이름은 도서 대출 전표가 아니고 그냥 대출이에요. 대출. 대출 번호, 회원 번호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제가 아까는 뭐 도서 제출 전표 도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대출 도서가 되는 겁니다. 대출 도서. 예. 여긴 대출 내역, 여긴 대출 도서 내역. 이게 그냥 전표라고 쓰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